유추라고 하는 능력은 굉장히 인간에게 뛰어난 능력인데 이따가 AI가 과연 그 유추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할 주제로 총 4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말도 있는데 왜 하필 저렇게 영어로 썼나? 라는 의문이 들을 수 있는데 한국말로 쓰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저렇게 어느 정도 양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영어로 썼어요. AI what, AI why, AI how, AI where 이렇게 4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영어 단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건지 하나하나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AI what에서는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AI why에서는 AI가 왜 인류에게 필요한 기술이고 우리가 이것을 왜 개발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AI how에서는 AI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활용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AI where는 지금 현재 오늘날 AI가 어디서 활용되고 있는지와 미래에는 어디서 활용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는 AI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접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AI와 견주기 위해서 혹은 AI를 좋은 툴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로 강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AI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AI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알고 있고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미 AI라고 하는 것이 많은 소설이나 영화 혹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일상에서는 흔히 접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대상은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AI가 굉장히 많은 일반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것을 대중문화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상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인공지능 비서라는 걸 쓰고 있죠. 예를 들면 시리나 빅스비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이 헐에서는 나의 비서가 아주 궁극적인 AI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비서에게 처음에 목소리를 들려주고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이 여성 AI 비서는 3초 만에 주인공의 메일 함 안에 들어있는 21만 개의 메일을 전부 다 빠르게 읽고 난 뒤 이 사람이 어떤 메일을 구독하는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금세 파악하고는 83개의 메일만 남겨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주인공의 연락처를 동기화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연락하는 사람들의 연락망과 그때 음성 데이터를 확인하는 일들을 하죠. 영화 허라는 이 영화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대상과 인간이 과연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이 소위 말하는 인간과 구분 불가능한 AI가 언젠가 어느 세대에 도래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 AI와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던지면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혹은 디자인된 우리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설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지능,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지적 과정과 지적 단계가 합쳐진 합성어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만든 인간과 똑같은 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이나 로봇이나 혹은 뭔가 프로그램이나 기계 이런 것들의 총체를 우리는 AI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영화 헐에서 나온 그 인공지능 비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것을 강한 인공지능이다,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진 AI다라고 해서 강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강인공지능이 그럼 정말 실제로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AI를 개발하는 연구자분들과 과학자분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섞인 말을 하고 있죠. 안 보이는 대상에 대한 추측과 그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하나의 지능의 영역일 텐데요. 그런 영역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의 정말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들을 제가 사진으로 몇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카메라를 활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도 비디오 캠코더, 비디오 카메라가 저를 촬영하고 있고 이것을 랜선을 통해서 정보를 송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들리고 영상이 보이는 걸 텐데요. 그런데 지금 저 카메라가 저를 포커싱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 카메라가 저 지금 이 위치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블러 처리된 아웃포커싱 상태를 보게 되겠죠. 이렇게 초점이라고 하는 걸 잡는 것, 이것 또한 AI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소니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미지 센서로 굉장히 유명하죠. 오른쪽에 보면 지금 사람이 보이죠. 사람의 왼쪽 눈에 지금 녹색 네모가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얼굴을 기계가 인식해서 눈을 기준으로 거기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AI 트래킹, AI 아이 트래킹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 이미지는 우리가 볼 때는 이미지이지만 기계가 이 이미지를 볼 때는 0과 1의 데이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계가 0과 1 안에서 그것도 한 줄로 계속해서 이렇게 주사되는 모니터일 텐데 그 정보를 저렇게 인식하고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걸까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밑에 보면 요즘에 패션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테슬라입니다. 차 브랜드가 웬 패션 브랜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패션 브랜드 순위에 실제로 올라와 있어요. 에르메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만. 자, 또 테슬라가 전기차로도 유명합니다.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측면이자 일론 머스크가 또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유명한데 더 유명한 것은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가 지금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모델 총 4가지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을 텐데 오너들은 이 테슬라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대부분의 오너들이 자율주행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 자율주행을 보여주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손을 떼고 있는데요. 사실 저렇게 손을 떼면은 오늘날의 교통법상으로는 안 되죠. 언젠가는 저렇게 손을 떼고 이 차 안에서 잘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통법상은 저렇게 손을 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손을 떼매도 불구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운행하는 이런 차량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율주행 기술,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이 테슬라 주변의 카메라들이 주변의 이미지를 파악해서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차선을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은 정말이지 우리가 체감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컴퓨터 과학하는 사람에겐 기적과 환상의 기술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스트리머와 많은 이제 아프리카 방송의 BJ들과 이런 사람들과 좀 인맥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꽈뚜비라고 하는 방송인입니다. 근데 이 꽈뚜비 그 말투가 굉장히 재밌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꽈뚜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성우를 이용해서 더빙을 하고 그 성우가 이제 읽어준 형태로 갔다면 이제는 정말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스트리머들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분석하고 읽어서 텍스트 스피치가 가능한 그런 기술로 탄생시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슬슬 궁금한 이제 의문점이 듭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자, 앞에서 다시 한번 AI에 대한 정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artificial, 그러니까 즉 인공적으로 인텔리전스를 발휘하기 위해 만든 대상 혹은 기계를 말합니다. 그런 기계 중에 문명사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사진이 보이고 있는 저것, 바로 계산기입니다. 아니 계산기가 무슨 AI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AI의 단어의 정의를 생각해 보신다면 왜 계산기가 AI의 일종인지, 왜 AI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저 계산기는 파스칼 계산기라고 하는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장치의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모델입니다. 1642년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에 의해서, 과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산기죠. 저걸 통해서 아주 지저분한 계산을 기계를 통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하나의 어떤 발명의 시초가 되었죠. AI 기술은 저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컴퓨터가 보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컴퓨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나요? 컴퓨터의 앞자인 compute는 동사로 to make calculat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산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컴퓨터는 결국엔 우리말로 하면 계산기입니다. 그러니 왼쪽에 있는 저 파스칼 계산기가 컴퓨터인 거죠. 저 위에 있는 저 계산기도 컴퓨터고요. 자, 최초의 계산기는 뭐 그렇게 지나갔고, 그렇다면 오늘날을 기준으로 오늘날의 컴퓨터라고 하는 것, 계산기라고 하는 것의 시초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델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ENIAC을 떠올리곤 합니다. ENIAC의 줄임말은 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 직역하자면 전기 역학을 이용해서 이런 숫자를 계산함에 저런 적분, 그리고 숫자를 계산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계산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분을 할 수 있고 수학을 계산할 수 있고 하는 최초의 전기로 구동하는 계산 장치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로 알고 있는데 사실 ENIAC은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아닙니다. 저것은 진공관이라고 부르는 부품인데요. 저기에 전류를 흘리면 감싸져 있는 금속 도체에 열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전자는 회로의 반대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동작하는 그런 회로 부품입니다. 이 ENIAC은 이 진공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계산 장치입니다. 이런 진공관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산의 프로세싱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스위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류를 흘릴까 말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트랜지스터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진공관으로 했었어야 했습니다. 저 진공관이 약 18,000개 정도 들어가 있는 저 ENIAC의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공관이 크기가 한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제 손에 한 반절 정도 크기가 될 텐데, 이런 크기의 진공관이 18,000개나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 ENIAC의 크기는 방 하나의 크기만큼 될 것입니다. 저 방 하나 크기 되는 저 ENIAC이 당시에 수행했던 건 뭐냐면 세계대전에서의 포탄의 궤적을 예측하는, 그래서 포탄을 정밀하게 발사하는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전쟁에 활용됐다는 얘기죠. 그 계산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계산 수준을 물론 아득히 뛰어넘진 않지만 전쟁에서의 저런 포탄의 궤적의 계산은 결국에 시간 싸움이겠죠. 그래서 대단히 큰 공로와 기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어두운 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과학의 발달은 전쟁사와 그 결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이 고장났거나 프로그램이 고장났을 때 우리는 버그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버그 제보 버튼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버그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 버그를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 디버깅이요, 정말로 벌레를 제거하는 일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과거의 컴퓨터는 진공관으로 만들어졌는데 저 진공관은요, 작동하면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근데 어두운 방에서 빛이 있으면 여러분 뭐 갖고 있나요? 벌레 갖고 있죠. 저 진공관 안에 벌레가 들어가면 저 진공관이 고장 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진 공간을 꺼내보면서 그 안에 벌레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디버깅의 유래가 됐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오류를 검정하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일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애니악은 포탄의 궤적의 계산에 걸리는 시간을 원래는 한나절이 걸릴 시간을 3초 만에 이행할 수 있는 아주 기적의 아이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라고 알려져 있다고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니악보다 이전에 우리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으로도 유명한 바로 그 인물이죠.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에 의해서 이미 영국에 여기 보시면 콜로서스라고 하는 계산 프로그램, 계산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콜로서스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도 잘 등장해서 그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독일군의 암호인 에니그마를 빠르게 해독하는 데 사용된 컴퓨터입니다. 에니그마는 이론상 인간이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선 2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아주 독특하고도 어려운 암호책이었습니다. 에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디자인했고 그 디자인된 컴퓨터가 에니그마를 해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작전을 간파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앨런 튜링은 이것 말고도 컴퓨터 과학에 관련된 아주 많은 업적들을 남겼고 컴퓨터 과학으로 할 수 있는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남겼다는 의미에서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우리가 인간이 원래 수행해야 되는 일들을 인간보다 빠르게 혹은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대신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이죠. 근데 저 용어에는 사실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인간과 똑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감을 주기 때문이죠. 사실 AI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말이죠. 결국에 AI에 만들어진 목적은 인간의 창작 혹은 창의 활동 혹은 뭔가 필요한 계산 활동을 보다 단순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AI라고 하는 저 단어를 최초로 이야기한 존 메카시, 미국의 전사학자이자 인지과학자는 기계를 인간 행동의 지식에서와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AI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수학, 철학, 고학,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과학자들에게 인공적인 두뇌의 가능성으로서 논의되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었죠. 언어가 만들어지면 그 언어에 따라서 사람은 사고를 합니다.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AI에 대한 사고를 딱히 할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학계에 AI는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많은 학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연구가 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계를 인간의 행동의 지식에서와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AI의 근본적인 기술일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의 지식에서와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인간은 하지만 육체를 움직일 수 있고 뭔가를 들어 올릴 수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 행동에서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 AI라고 하는 것이 몸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병렬적으로 AI와 함께 진화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AI와 로봇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AI와 로봇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혹자는 AI를 로봇과 동치로 생각을 해서 마치 로봇을 인간의 행동 양식에 따르는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곤 하는데 로봇과 AI는 엄연히 다르죠. AI가 우리의 뇌라고 한다면 로봇은 우리의 몸, 우리의 신경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AI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이 테스트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면 왼쪽에 사람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AI가 있습니다. 저는 로봇 팔이 있지만
이것은 AI를 대변하는 거죠. 굳이 저렇게 로봇이 키보드를 치지 않아도 AI는 기계 안에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AI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축약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대화를 제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블라인드 테스트로서 이 둘이 어떤 사람이, 누가 사람이고 누가 AI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둘의 대화를 만약에 이 사람은 사람, 이 사람은 AI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테스트, 이것을 우리는 튜링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제3자인 인간에게 인간과 AI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한다라는 맥락에서 튜링 테스트를 우리가 AI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 튜링 테스트는 AI를 찾아낼 수 있는 증거로서 여태까지 잘 활용되다가 어느 순간 인간과 AI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 즉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AI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AI라고 하는 것을 보다 인간답게, 보다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엔 AI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을 인간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점점 구분 불가능한 AI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런 알고리즘에 컴퓨팅, 즉 계산 파워를 더해서 점점 AI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과 같은 알고리즘을 AI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1960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바로 알고리즘의 보다 인간과 닮은 형태, 이것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입니다. 기계가 직접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이 머신러닝은 어떻게 하면 기계가 능동적으로 인간이 뭔가 지식체계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였을 때 구성하고 이것을 출력하는지에 관련된 알고리즘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머신러닝은 하나의 지식 학습 체계를 의미하는데 여기 말하는 딥러닝은요, 이 머신러닝 중에 근대 과학에서 발견한 그리고 성과가 좋은 아주 유용한 의미에서의 학습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 학습 체계를 인간이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신러닝이 이만큼의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딥러닝은 그 머신러닝 안에 작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머신러닝의 한 종류이지만 사실 요즘에 거의 동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의 다양한 다른 방법들보다 압도적으로 인간의 사고를 모사하는 데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딥러닝이기 때문이죠. 딥러닝 이후에 드디어 우리는 AI라고 하는 기술을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한 경지까지 다다르게 되었으니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가 보입니다. 이것은 정보를 입력하는 단 그리고 출력하는 단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눈, 코, 귀, 촉각, 감각 이런 것들을 인풋 레이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통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혹은 창작하고 예술활동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논문을 쓰고 이런 일들을 아웃풋 레이어, 출력단이라고 이야기를 비유할 수 있겠죠. 그 사이에서는 반드시 인간과 같은 인지 기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정말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를 할 텐데 그것을 우리는 저희 보시는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이 딥러닝은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뉴럴 네트워크, 즉 뉴런, 뇌과학에서 우리는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우리의 지적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는데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뉴런과 뉴런 사이의 세포는 분열하지 않지만 그 사이에 시냅스를 연결하는 이 다양한 메커니즘이 규명됨에 따라
시냅스가 강하게 연결될수록 정보 전달이 빨라지고 시냅스가 약하게 연결될수록 정보 전달이 느려진다고 하는 것을 컴퓨터 과학에 적용합니다. 잠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보고 싶은데요. 설명의 비유를 위해서. 자, 여기 있는 이 히든 레이어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지점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 사이에 정보를 얼만큼의 세기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그물망 형태의 라인을 만들어주고요. 이제 저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교환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웃풋을 출력하는 방식, 이것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딥러닝에서는요, 저 인풋 단자와 아웃풋 단자에다가 학습의 주체와 학습의 결과를 집어넣어 준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 학습의 주체가 아웃풋 결과 단위랑 최대한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안에 속도를 조절하도록 지가 알아서 조절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딥러닝의 핵심입니다. 뉴런의 사고를, 뉴런의 시냅스를 스스로 구성하고 만드는 우리의 뇌처럼 기계 또한 이 뉴런을 모방해서 디자인을 해봤더니 아주 그 성과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딥러닝을 머신러닝의 핵심 기술로 활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실제로 타임랩스를 통해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가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뉴런의 굵기가 점점 굵어집니다. 시냅스의 굵기가. 시냅스의 굵기가 굵어진다는 것은 결국에 정보의 전달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찬가지로 딥러닝도 저 신호 정보 전달 속도의 숫자를 지들이 알아서 대입함으로써 결과의 아웃풋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유기적으로 진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AI가 그러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사람은 결국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부로부터 정보를 습득해서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시냅스를 연결함에 따라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낸 유기체라고 봤을 때, 그런 유기체랑 동일한 형태의 딥러닝을 만들어낸 그런 AI는 과연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다고 처음에 생각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알파고의 승리는 더욱더 충격으로 다가왔죠.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하물며 1994년에 저 마리온 틴슬리라고 하는 체커 세계대회에서 계속해서 랭커 1위를 기록한 사람을 저 시눅이라고 하는 체커 컴퓨터가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겠죠. 1994년에 대회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인 1997년에 드디어 IBM 딥블루 체스 컴퓨터가 여기 지금 보시는 카스파로브라고 하는 세계 1위 체스 장인을 승리함으로써 AI가 역사상 인간에게 가장 먼저 승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사실은 이 제페디 쇼라고 하는 미국의 제페디 챌린지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퀴즈 쇼의 영상을 제가 가지고 원래 왔었는데요. 나오네요, 영상이. 이 보면 지금 여기 데이비드 곤뎁 박사가 나오죠. 제페디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페디 하면서 이제 나오죠. 저기 IBM 챌린지라고 나오죠. 이 쇼 전체를 IBM에서 수주를 해서 IBM에서 개발한 IBM 왓슨이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이 이 쇼에 한 명의 참가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쇼는 참여한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마치 스무고개를 하는 것처럼 사회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이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유추한 다음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그런 퀴즈 대회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 지금 IBM 왓슨이 참가자들과 동일하게 사회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대상은 다리가 있습니까?
그 대상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대상은 주변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대상의 피부는 노란색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20개를 유추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IBM 와스는 이 퀴즈쇼를 최초로 우승하면서 드디어 인간과 직접 겨루는 퀴즈 대회에서도 승리를 거머쥡니다. 자, 오늘날의 AI는요, 조금 더 소름 돋고 재미있는 형태로 자신의 지식을 습득합니다. 아마 들어본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처럼 AI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접해봤을 텐데요.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주어지는 정보와 출력되는 정보를 임의로 줌으로써 그 사이에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속도를 조절하는 형태로 진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 딥러닝이 그거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딥러닝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좀 더 획기적인 알고리즘으로의 도약을 어떤 식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론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Generative 여기 지금 나와 있죠. Adversarial Network, 간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디자인을 한 네트워크예요. 어떤 거냐면요. 다시 이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인풋 단자에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럼 정보가 들어오면요, 이 정보를요 이렇게 보내줍니다. 전체 알고리즘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 결과가 인간이 봤을 때 옳지 않은 결과로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틀린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비유해 볼게요. 사람 같은 사진을 입력 단자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생성하겠죠. 그러면 그게 사람이라고 인지하는 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인풋단에서는 이번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가짜 자료를 만들어서 가짜 자료와 실제 자료를 구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틀렸으면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맞았으면 그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계속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라고 해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간을 이용해서 열심히 학습한 AI가 만들어낸 사진과 실제 사람이 혼합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정말 사람과 사람이 아닌 AI가 만든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한 번씩 본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사람들이고요. 사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AI가 만든 사람들입니다. 굉장하죠? 정말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AI가 만든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AI는 이 정도까지 이제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은 오바마 대통령이죠. 미국의 전 대통령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한 장소에서 이야기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 목소리를 모사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만든 영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오바마 대통령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습은 합성된 이미지예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진짜입니다. 저 진짜 목소리와 합성된 목소리를 이렇게 목소리만으로도 여러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딥페이크 기술이죠. 최근에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사진을 이용해서 나일론 머스크라고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밈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성 갈 거니까 이러면서요. 이런 것들을 AI가 바로 저 간이라고 하는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이 아니죠.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그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엔비디아 간을 치면, 엔비디아 GAN을 치면 이런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낙서를 바탕으로 이 엔비디아에 있는 간을 기반으로 한 AI가 실제와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제가 그렸는데 오른쪽을 보니 정말 지구상의 어딘가 실존하는 공간처럼 사진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데이터를 꾸준히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 구분 가능한 정보와 구분 불가능한 정보를 계속해서 프로그래밍 돌리면서 최대한 인간이 인지했을 때 진짜와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위를 보면 낙서처럼 되어 있는 저런 산 그림에 이제 간이 열심히 무언가 만든 창조물을 보면 이게 진짜 AI가 만들었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는 반면, 아래쪽을 보면 이제는 어떤 가방이나 디자인을 하고 싶은 어떤 대상을 저렇게 밑그림, 스케치만 그리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의 가방의 완제품을 간이 만들어내서 이게 진짜 완제품인지 아니면 정말 사진인지 구분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저런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AI라고 하는 기술, 지금 이 AI가 오늘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AI를 우리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당장 앞에서 얘기했던 카메라,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으로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만나볼 수 있겠죠. 자, 왼쪽 위에 보면 스노우가 보입니다. 네, 저도 가끔씩 친구들이랑 사진 찍을 때 저 스노우로 장난을 치곤 하는데요. 얼굴을 바꾸는 기능이 있기도 하는 반면 저렇게 마스크를 쓰거나 실시간으로 보정을 하거나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아니면 눈이 커지거나 하는 다양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진 앱입니다. 어떻게 이 픽셀 따위, 이 픽셀의 정보 따위를 저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걸까요? 저 기술에는 AI가 분명히 큰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위에 보면 로봇이 택배 혹은 물품을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은 스마트 팩토리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해 온 모습인데요. 스마트 팩토리라 하면 이 공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AI가 유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된 팩토리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포스코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이용해서 이 제철의 효율을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나 AI 기술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오른쪽 위를 보면 스마트 시티 속에서 스마트 홈이라고 하죠. 집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다양한 물건들을 IoT를 기반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또한 AI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타이머를 조정한다든지 기능을 튜닝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라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을 돕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이 중간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마리오라는 게임일 텐데 이 마리오라는 게임 안에서 마리오가 어떻게 하면 게임을 빨리 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나 간을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게임 플레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죠. AI가 직접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입니다. 언젠가 AI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가장 미래에 촉망받는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AI 선생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필요한 지식을 판단하여 이행할 수 있는 선생님도
AI 기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지금 백화점에 갔는 어떤 여성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여성이 굳이 옷을 직접 피팅룸에서 입지 않아도 이 옷의 태깅을 통해서 저렇게 나의 이미지, 나의 체형을 판단하고 실제로 착용했을 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저런 가상의 피팅. 이것 또한 AI 기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 딥마인드에 의해서 새롭게 등장한 알파폴드 2라고 하는 이런 딥러닝의 어떤 대표적인 성과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알파폴드 2는 단백질이 어떻게 폴딩을 하는지라고 하는 생명공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식 체계를 아주 구현이 정확할 수 있을 정도, 95%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우수한 그런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많은 생물학자들 그리고 많은 생명공학자들의 미제로 알고 있었던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에 대한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인풋과 아웃풋의 결과만 주고서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어낸 그런 시스템이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죠. 노벨상 후보에 오를 정도입니다. 자, 이 오른쪽에 보면 역시나 이제 드론 택시로 알려진 이런 UAM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UAM 또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럿이 필요 없는 이 UAM 같은 경우에는 항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지적 판단이 필요하겠죠. 이런 모든 곳에 AI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가 활용될 수 있는 곳을 특정해서 찾아봐라 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는 결국에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베이스로는 말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자리가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노동이 이들에게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산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처럼 AI 또한 우리가 평소에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것 혹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서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업이 사라지는 직업도 있겠죠.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을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증기기관의 발달은 수많은 1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를 뺏어감을 통해서 인간은 그런 고역과 같은 노동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고 그 이후에 다른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었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지극히 반복적인 노동들 혹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런 AI라고 하는 도구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하여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우리의 시간을 좀 더 창의적이고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직업군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1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이 AI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감시하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 AI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업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감독하는, AI를 도구로서 활용하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많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도래한 기술이기도 한 이 AI가 정말 나중에 인류를 절멸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판타지 혹은 문학작품에서 혹은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AI가 위험한 존재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키워야겠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문제로서 AI가 지적 능력을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갖게 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를 동일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젠더 차별 혹은 인종 차별 혹은 윤리적 문제, 당연히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을 모방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인간이 그동안 해왔던 차별이니까 말이죠. 이런 AI를 우리가 좀 더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이제는 정말 바야흐로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을 텐데요. 저도 시리를 자주 쓰곤 하는데 AI가 보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로운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AI에게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후기였습니다.